응급 구조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절대 잊지 못하는 전화들이 있어. 근무가 끝나고도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조용한 순간마다 울려 퍼지는 세상이 어떻게 이런 어둠을 품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그런 전화들. 2018년 11월 3일, 플로리다 마이애미, 데이드 북동부에서는 여느 토요일과 다를 바 없이 하루가 시작됐어. 태양은 밝게 빛나고 습기는 공기 중에 무겁게 걸려 있었고 911 교환원들은 주말에 일상적인 전화들을 받고 있었지. 교통사고, 응급의료 상황, 가정폭력 신고. 그런데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이 전화는 플로리다에서 수년간 목격된 아동학대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를 폭로하게 돼. 전화 저편의 목소리는 자신이 정식 간호사라고 밝힌 여자였어. 그녀의 어조는 이상하게 침착했고 거의 임상적이었는데 7살짜리 입양딸이 숨을 멈췄다고 신고하는 거야. 패닉 상태도 아니고 히스테리도 아닌 그냥 차가운 사실 나열이었지. 아이가 며칠 동안 아팠다고 설명했어. 호흡기 문제였대. 의료 처치를 받을 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고. 그런데 이제 어린 여자아이가 반응이 없다는 거야. 응급구조대는 즉시 노스이스트 6번가의 아파트 단지로 출동했어. 마이애미 거리를 사이렌을 울리며 질주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나중에 수사관들이 공포의 집이라고 묘사할 곳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줄은 전혀 몰랐지. 그들은 비극적이지만 단순한 사건을 예상했어. 아이가 질병에 굴복하는 아마도 폐렴이나 감염합병증으로.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의 남은 경력 내내 그들을 괴롭힐 것이었어. 응급요원들이 지나 엠마뉴엘의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공기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졌어. 무겁고 억압적이고 그리고 거기 작은 침실 중 하나의 침대 위에 7살 사마야 엠마뉴엘이 누워 있었어. 응급구조사들은 빠르게 다가갔고 그들의 훈련이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상황을 평가했지. 하지만 숙련된 응급의료 전문가들, 자동차 사고와 총상과 온갖 종류의 인간 고통을 본 사람들조차도 아이를 자세히 봤을 때 얼어붙었어. 사마야의 작은 몸은 영양실조 상태였고 종이처럼 얇은 피부 사이로 뼈가 보였어. 하지만 그들을 충격에 빠뜨린 건 단순히 영양실조만이 아니었어. 그녀의 몸은 상처로 뒤덮여 있었거든. 화상, 긁힌 자국, 치료받지 못한 열린 상처들, 여러 단계의 치유 과정에 있는 멍들이 그녀의 살 위에 학대의 끔찍한 지도를 그리고 있었지. 그녀의 손에는 화상의 명확한 흔적이 있었고 극도의 열과 직접 접촉해서 생기는 그런 종류의 화상이었어. 손목과 발목에는 구속구와 일치하는 자국이 있었고 채찍과 같은 열상이 등과 다리를 가로질러 있었어. 응급구조사들은 서로를 쳐다봤고 그 다음 근처에 서 있던 진아 엠마뉴엘을 봤는데 그녀는 한 응급요원이 나중에 섬뜩하게 공백이라고 묘사할 표정을 짓고 있었어. 이건 폐렴이 아니었어. 이건 고문이었지. 그들은 필사적으로 어린 소녀를 소생시키려고 했지만 사마야 엠마뉴엘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 그녀의 작은 몸은 대부분의 성인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견뎌냈고 결국 그냥 포기해버린 거야.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아파트를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또 다른 섬뜩한 발견을 했어. 사마야는 혼자 고통받지 않았던 거야. 5살과 12살의 두 소녀가 아파트 안에서 발견됐어. 둘 다 사마야의 친자매였고 둘 다 진아, 엠마뉴엘에게 입양된 상태였지. 경찰관들은 이 아이들을 한 번 보고 즉시 추가 의료 지원을 요청했어. 자매들은 충격적인 상태였어. 사마야처럼 그들도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그들의 몸은 장기간의 신체 학대의 명백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지. 화상, 멍, 베인 상처, 흉터. 12살 소녀는 겨우 50파운드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어. 5살은 너무 작고 연약해서 마치 유아처럼 보였지. 두 아이 모두 경찰관들이 다가가자 움츠러들었고 그들의 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들을 말해주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 형사들이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이애미 아파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에 진정한 공포가 명확해졌어. 냉장고는 무거운 자물쇠로 체인이 잠겨 있었고
굶주린 아이들이 음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해두었던 거지. 수사관들은 구속구, 벨트, 솔, 등, 극계, 그리고 명백히 무기로 사용됐던 다른 도구들을 발견했어. 아이들의 침실은 스산하고 거의 감옥 같았으며 최소한의 가구만 있었고 장난감도 책도 아이들이 거기 산다는 걸 나타내는 어떤 것도 없었어. 욕실에서 형사들은 표백제 병들을 발견했고 나중에 증언에서 엠마뉴엘이 소녀들에게 그 독성 물질을 벌로 마시도록 강요했다는 게 밝혀졌어. 부엌의 가스레인지는 수사관들이 그것이 아이들의 손을 태우는 데 사용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자체로 범죄 현장이 됐지. 그 아파트의 모든 구석구석이 그들을 보호해야 할 바로 그 사람이 3명의 무고한 아이들에게 가한 체계적이고 계산된 잔인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 그리고 이게 전체 상황을 훨씬 더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지나 엠마뉴엘은 사회 변두리에 사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아니었어. 그녀는 정식 간호사였고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한 면허 있는 의료 전문가였지. 그녀는 의료시설에서 일했고 환자들을 돌봤고 사람들의 생명을 맡았던 신뢰받는 사람이었어. 그녀는 신원조회를 통과했어. 그녀는 플로리다 주에서 아이들을 위탁할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입양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던 거야. 어떻게 치유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 고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응급 상황을 인지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 죽어가는 아이에게 치료를 보류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사건이 전개되면서 수사관, 검사, 그리고 대중을 괴롭혔어. 하지만 2018년 11월 그날 즉각적인 관심사는 명확했어. 사마야 엠마뉴엘은 죽었고 그녀의 자매들은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었고 지나 엠마뉴엘은 그녀가 한 일에 대해 대답해야 했어. 이 악몽이 수년 동안 계속되도록 허용된 방법을 이해하려면 지나 엠마뉴엘이 어떤 사람으로 보였는지 이해해야 해.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위탁 보호 시스템이 찾길 바라는 정확히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 안정적인 경력, 집,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전문직 여성. 그녀는 마이애미 데이드 북동부의 소박한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웃들이 서로를 돌보고 아이들이 가로등이 켜질 때까지 안뜰에서 노는 노동자 계급 지역이었지. 당시 50대 초반이었던 엠마뉴엘은 겉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삶을 구축했어. 정식 간호사로서의 경력은 그녀에게 재정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줬지. 간호는 연민 위에 세워진 직업이고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고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야. 인내심, 공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진정한 욕구가 필요한 직업이지. 지나 엠마뉴엘은 어떻게든 모든 시험을 통과했고 모든 자격증을 땄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런 자질들을 갖고 있다고 확신시켰던 거야. 하지만 엠마뉴엘의 취약한 개인들과의 관여는 그녀의 간호 경력을 넘어서까지 확장됐어. 그녀는 마이애미에서 장애인 성인들을 위한 그룹 홈도 운영했거든. 이건 발달 장애, 신체적 어려움 또는 정신 건강 필요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그녀의 보호 아래 있었고 그들의 일상적인 필요, 안전, 복지를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뜻이야. 플로리다주는 그녀가 이 시설을 운영하도록 승인했어. 그녀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 중 일부를 맡도록 신뢰받았던 거지. 여기 있는 아이러니에 대해 생각해봐. 심오하고 역겨운 아이러니.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직업적, 법적 책임을 진 여자가 동시에 자기 집에서 3명의 어린 소녀들을 위한 고문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출근해서 환자나 입소자들을 돌보고 자신을 돌봄 제공자로 제시하고 그런 다음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잔혹하게 학대했지. 엠마뉴엘의 아파트 근처에 살았던 이웃들은 나중에 기자들과 수사관들에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어. 그들은 지나 엠마뉴엘을 조용하고 사생활을 중시하는 여자로 봤지. 그녀는 정확히 친근하지는 않았지만 적대적이지도 않았어. 복도에서 정중한 고개 끄덕임을 하거나 날씨에 대한 짧은 언급을 할 정도. 눈에 띄는 게 없었어. 위험 신호를 일으키는 것도 없었고 몇몇 이웃들은
수년 전 어느 시점에 소녀들을 본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지만 엠마뉴엘은 그들을 학교에서 빼내고 기본적으로 그들을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어. 사람들이 오고 가는 붐비는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 흔한 곳에서 3명의 어린 소녀들이 그냥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 아니면 눈치챘다면 의문을 제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지. 이게 아동 학대 사건의 가장 섬뜩한 측면 중 하나야. 그것들은 눈에 띄는 곳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몸과 똑같이 보이는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나거든. 학대는 일반 거리의 아파트와 집에서 전개돼 이웃들이 서로 인사하고 우편 배달부가 매일 배달하러 다니는 커뮤니티에서. 악은 스스로를 알리지 않아 괴물처럼 보이지 않아. 근무에서 집으로 오는 간호사처럼 보여 평범한 삶을 사는 평범한 여자처럼 보이지. 하지만 지나 엠만 유엘이 사마야에게, 그녀의 자매들에게, 그녀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트라우마를 경험한 새 아이들에게 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평범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 이 소녀들은 위탁 보호 시스템에 있었고, 이건 그들이 안전하지 않아서 남아 있을 수 없게 만든 상황들 때문에 그들의 친가족으로부터 이미 분리됐다는 뜻이야. 그들은 이미 상실, 이주, 불확실성을 경험했어.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그들을 학대자의 손에 직접 배치했던 거야. 사마야와 그녀의 자매들이 어떻게 지나 엠마뉴엘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됐는지의 이야기는 망가진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고, 관료적 실패와 감독의 위험한 격차 위에 깔린 좋은 의도에 관한 이야기야. 이 비극의 전체 범위를 이해하려면 사마야의 죽음 4년 전인 2014년으로 돌아가야 해. 3명의 어린 자매가 플로리다의 위탁 보호 시스템에 배치됐을 때로. 아이들이 위탁 보호에 들어가는 이유는 항상 고통스러워. 학대, 방임, 부모의 약물 중독, 가정폭력, 수감, 정신건강 위기, 특정 상황이 무엇이든. 그것은 항상 아이의 친가족이 안전한 돌봄을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지 않으려 한다는 걸 의미해. 사마야와 그녀의 자매들에게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주에서 그들을 분리해야 한다고 결정할 만큼 심각했던 거야. 2014년에 사마야는 약 3살쯤이었을 거야. 그녀의 자매들은 더 어리거나 약간 더 컸고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들은 다른 발달 필요를 가졌지만 중요한 유대를 공유했어. 그들은 자매였고 서로를 가졌고, 아동복지기관들은 보통 가능할 때 형제자매를 함께 두려고 노력하거든. 전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충분히 트라우마적이야. 그 위에 형제자매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파괴적일 수 있지. 세 소녀는 함께 위탁보호에 배치됐고, 여기서 지나 엠마뉴엘이 그들의 삶에 들어왔어. 그녀는 위탁 부모가 되기 위해 신청했고, 플로리다 아동 및 가족부에서 승인받았지. 위탁 부모에 대한 승인 과정은 신원조회, 가정 방문, 인터뷰, 그리고 교육을 포함해 엠마뉴엘은 이 모든 요구사항을 통과했어. 그녀의 간호 경력은 아마 그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거야.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돌본 문서화된 이력이 있었어. 그녀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그녀의 집에 공간이 있었지. 서류상으로 지나 엠마뉴엘은 이상적인 위탁 부모처럼 보였어. 현실에서 그녀는 새 아이들을 수년간 끔찍한 학대에 노출시키려 하고 있었지. 하지만 여기 모든 것을 바꿨어야 할 뭔가가 있어.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사마야의 이름이 10건의 서로 다른 아동 학대 한라인 신고에 등장했던 거야. 10건, 오타가 아니야. 이 어린 소녀와 관련된 10건의 별도 신고가 플로리다의 학대 한라인에 접수됐어. 이 신고들의 세부 사항은 대중에게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건 관련 아동들의 신원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 관행이야. 하지만 1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번에 걸쳐 전화를 걸어서 의심되는 학대나 방임을 신고할 만큼 충분히 우려스러운 뭔가를 봤다는 걸 의미해. 교사, 보육근로자, 의료 전문가, 걱정하는 친척, 이웃 누군가가 계속 전화했고 계속 경보를 울렸던 거야. 그런데도 사마야는
지나 엠마뉴엘의 보호 아래 남아 있었어. 이건 고통스러운 질문들을 제기해. 신고들은 조사됐을까? 그랬다면 조사 결과는 뭐였을까? 사회복지사들이 집을 방문했을까? 그들이 아이들을 인터뷰했을까? 신고들이 입증됐을까? 아니면 기각됐을까? 입증됐다면 왜 아이들은 분리되지 않았을까? 기각됐다면 수사관들이 우려할 원인이 없다고 믿게 만든 건 뭐였을까? 위탁 보호 시스템은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압도당하고 있어. 사회복지사들은 합리적인 사람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는 사건 부담을 지고 있지. 충분한 위탁 과정이 없고, 충분한 자금이 없고, 충분한 감독이 없어.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건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망가졌기 때문이야. 너무 얇게 펼쳐져서 잠재적 학대에 대한 여러 신고조차 뒤죽박죽 속에서 잃어버릴 수 있어. 소녀들이 위탁 보호에 있는 동안 필수 원래 체크인이 있었어. 사회복지사들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고 아이들의 복지를 평가하고 엠마뉴엘을 만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지. 이 방문들은 문제를 조기에 포착하고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개입하도록 설계됐어. 하지만 위탁 가정에 대한 원래 방문은 짧고 종종 사전에 예정되며 위탁 부모가 사례 담당자에게 보여주기로 선택한 것에 크게 의존해. 경험 많은 학대자는 쇼를 하는 방법을 알아. 방문 전에 집을 청소해. 아이들이 멋지게 옷을 입도록 확실히 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지 코치해. 사랑스럽고 안정적인 가정의 그림을 제시해. 그리고 아이들이 말하기에 너무 두렵다면, 침묵하도록 위협당하거나 조종당했다면 한 달에 한 번 30분 방문은 진실을 밝혀내지 못할 거야. 그래도 처음 몇 년 동안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감독이 있었어. 주에서 누군가가 체크인하고 있었고 그 체크가 부적절했다 해도 말이야. 소녀들은 학교에 등록돼 있었고 거기서 교사들과 상담사들이 학대의 징후를 알아차릴 수도 있었지. 여전히 그들에게 눈이 있었어. 그 눈들이 명확하게 보는데 실패했다 해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바뀌려 하고 있었어. 왜냐면 2017년에 지나 엠마뉴엘이 사마야의 운명을 봉인할 결정을 내렸거든. 그녀는 세 소녀 모두를 영구적으로 입양하기로 결정했어. 입양은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져야 해. 위탁 아동이 영속성을 찾는 순간, 불확실성이 끝나고 아이가 마침내 영원한 가족을 갖는 순간을 의미하도록 되어 있지. 안전, 안정,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거야. 입양이 최종 확정되는 날은 종종 케이크와 풍선으로 축하되고 판사들이 따뜻한 축하를 보내고 가족들이 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 대부분의 입양 가족들에게 이게 정확히 입양이 의미하는 거야. 기쁜 시작. 하지만 사마야와 그녀의 자매들에게 2017년 지나 엠마뉴엘에 의한 그들의 입양은 끝의 시작이었어. 왜냐면 아동복지 시스템에 위험한 허점이 있거든. 옹호자들이 수년간 비판해온 감독의 격차가. 그리고 엠마뉴엘은 그것을 어떻게 악용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허점은 이거야. 위탁 아동이 입양되면 아동 복지 서비스의 원래 체크인이 중단돼. 완전히. 이 정책 뒤의 추론은 표면적으로는 말이 돼. 입양은 아이가 더 이상 주 보호하에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해. 입양 부모는 완전한 법적 권리와 책임을 갖고 마치 친부모처럼 말이야. 주는 친부모와 사는 아이들에 대해 원래 복지 체크를 하지 않는데 그럼 왜 입양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까? 하지만 이 정책은 어떤 사람들이 사랑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아이들을 위탁하고 입양한다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해. 재정적 혜택. 어떤 경우에는 위탁 부모와 입양 부모가 특별한 요구나 트라우마 이력이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비용을 돕기 위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경우에는 통제와 권력, 학대자들이 그들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취약한 희생자들에게 끌리거든. 그리고 일단 입양이 최종 확정되면 그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했던 시스템에서 사라져. 엠마뉴엘이 2017년에 사마야와 그녀의 자매들을 입양했을 때 원래 사회복지사 방문은 즉시 끝났어. 전환 기간도 없었고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감독도 없었어. 어느 날 예정된 체크인이 있었고 다음날 사건이 종결됐지. 소녀들은 이제 대략 6살,
18살, 14살이었는데 완전히 엠마뉴엘의 자비에 달려 있었어. 그리고 엠마뉴엘은 완전한 통제를 주장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 그녀가 한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소녀들을 학교에서 빼낸 거였어. 세 명 모두 그녀는 그들을 홈스쿨링 하겠다고 주장했고, 이건 플로리다에서 합법적인 옵션이고, 광범위한 주 승인이나 감독을 요구하지 않는 거야. 홈스쿨링은 그 환경에서 번창하는 아이들에게 훌륭할 수 있지만, 교사나 상담사가 부당한 처우의 징후를 알아차리는 걸 원하지 않는 학대자들이 고립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어. 일단 소녀들이 학교를 나오면 그들은 의심되는 아동 학대를 신고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람들, 의무 신고자들과 정기적인 접촉이 없었어. 교사, 학교, 간호사, 상담사, 코치. 이 사람들이 아이가 설명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학교에 올 때, 두려워 보일 때, 체중이 미달이거나 멍을 숨기기 위해 날씨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을 때 알아차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야. 아이들을 학교에서 제거하면 가장 중요한 안전망 중 하나를 제거하는 거지. 엠마뉴엘은 또한 소녀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어. 그들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아이들과 놀지 않았어. 그들은 활동, 스포츠 또는 다른 성인들이 그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았지. 그들은 교회나 정기적인 사회적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어. 그들은 아파트 안에 갇혀 있었고 숨겨져 있었고 그들의 존재는 엠마뉴엘에게만 알려져 있었어. 이 수준의 고립은 학대에 대한 엄청난 경고 신호이고 이게 정확히 엠마뉴엘이 원했던 거야. 그녀는 감독도 없고 책임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새 아이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상황을 만들어냈어. 그녀가 그 닫힌 문 뒤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든 아무도 알 수 없었지. 그리고 그녀가 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 다음 몇 달과 몇 년 동안 지나 엠마뉴엘의 아파트 안에서 일어난 일은 오직 고문으로만 묘사될 수 있어. 이건 손에서 벗어난 훈육이 아니었어. 이건 스트레스의 순간에 화를 잃은 부모가 아니었지. 이건 탈출할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아이들에게 가해진 체계적이고 의도적이고 장기적인 학대였어. 학대의 세부 사항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엠마뉴엘의 잔인함의 전체 범위와 이 아이들이 견뎌낸 고통을 이해하려면 필요해. 생존한 자매들의 법정 증언, 의학적 증거, 그리고 수사관들의 발견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함의 그림을 그려. 엠마뉴엘은 다양한 도구로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때렸어. 벨트, 나무, 솔, 등, 극계, 고통을 가할 수 있는 모든 것. 구타는 소녀들의 몸 전체에 자국을 남겼고 멍 위에 멍이 쌓였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 전에 치유될 시간이 없었던 타박상들. 12살 자매는 나중에 법정에서 이 구타들에 대해 증언했고 엠마뉴엘이 그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때렸는지, 그들이 어떻게 울고 멈춰달라고 애원했는지, 그녀가 멈추지 않았다고 묘사했어. 하지만 신체적 구타는 고문의 한 형태일 뿐이었어. 엠마뉴엘은 또한 아이들의 손을 부엌 가스레인지에 태웠어. 의도적으로. 그녀는 인지된 위반에 대한 벌로 그들이 손을 뜨거운 버너에 올려놓도록 강요했지.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잔인함의 수준에 대해 생각해봐. 어린 소녀의 손이 뜨거운 가스레인지에서 지글거리는 걸 보고 그녀의 비명을 듣고 타는 살 냄새를 맡고 그녀의 손을 거기에 계속 두는 거야. 고통은 극심했을 거야. 화상은 치유되는데 몇 주가 걸렸을 거고 완전히 치유됐는지도 의문이야.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의 손을 볼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무력함을 상기시켰을 거야. 엠마뉴엘은 또한 아이들에게 표백제를 마시도록 강요했어. 가정용 표백제는 입, 목, 식도, 그리고 위에 심각한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이야. 구토,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장기 손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지. 엠마뉴엘은 이걸 벌로 사용했고 이 아이들이 독을 섭취하도록 만들었어. 즉각적인 신체적 고통은 끔찍했을 거지만 너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뭔가를 마시도록 강요당하는 것의 심리적 영향은 그 자체로 고문의 한 종류야.
음식 또는 오히려 그것의 부재가 엠마뉴엘의 무기고의 또 다른 무기였어. 소녀들은 심각한 영양실조 지점까지 굶주렸어. 냉장고는 무거운 자물쇠로 체인이 잠겨 있었고, 엠마뉴엘이 집에 없을 때나 그들이 먹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을 때 그들이 음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확실히 했지. 사마야의 죽음 시점에 7살의 몸은 너무 영양실조 상태여서 법의학자들이 충격을 받았어. 그녀의 자매들도 그다지 나을 게 없었지. 12살은 겨우 50파운드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고 그녀의 나이에 대한 건강한 체중보다 훨씬 아래였어. 굶주림은 특히 잔인한 형태의 학대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지속적이거든.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것은 매일 매분마다 너를 갉아먹어. 아이들은 특히 취약한데 왜냐하면 그들의 몸이 여전히 자라고 발달하고 있어서 적절한 영양이 필요하거든. 그들에게 음식을 거부하는 건 단순히 그 순간에 고통과 약함을 일으키는 게 아니야. 장기적인 발달 손상을 초래해. 엠마뉴엘은 또한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구속구를 사용했어. 그녀는 그들을 가구에 묶고 침대에 체인으로 묶고 그들의 손과 손목을 결박했지. 이 구속구로부터의 자국은 그들이 마침내 집에서 제거됐을 때 소녀들의 몸에 보였어. 신체적으로 구속당하는 건 무서운 일이야. 특히 아이들에게는. 그것은 모든 신체적 자율성의 감각을 빼앗아 움직일 수도 없고 탈출할 수도 없고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어. 너는 완전히 너를 잡고 있는 사람의 자비에 달려있지. 특히 잔인한 벌 중 하나는 아이들에게 장시간 동안 스트레스 자세로 서 있도록 강요하는 것을 포함했어. 엠마뉴엘은 그들이 한 발로 서서 팔을 뻗은 채로 때로는 뜨거운 플로리다 태양 아래에서 한 번에 몇 시간 동안 있도록 만들었지. 이건 전쟁과 권위주의 정권에서 사용되어 온 고문 기술이야. 고통은 불편함으로 시작하지만 근육이 피로하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빠르게 견딜 수 없게 돼. 결국 그 사람은 자세를 유지할 수 없게 되지만 팔을 내리거나 발을 내려놓으면 그들은 추가벌을 받게 돼. 생존한 자매는 엠마뉴엘이 아파트를 떠날 때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침대의 체인으로 묶었다고 증언했어. 작은 아이로서 침대의 체인으로 묶여있고 움직일 수 없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고 물을 얻을 수 없고 학대자가 돌아오기를 공포 속에서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상상해봐. 그리고 그녀가 돌아올 때 어떤 기분일지 모르는 거야. 이게 상황이 더 악화되는 날이 될지 모르지. 엠마뉴엘은 또한 오직 모욕과 비인간화로만 묘사될 수 있는 일에 관여했어. 법원 기록은 그녀가 아이들에게 벌로 배설물을 먹도록 강요했다고 나타내. 이건 굴욕시키고 비인간화하는 것 외에는 어떤 목적도 없어. 사람의 정신을 부수고 그들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그들이 권력도 존엄성도 없다는 걸 강화하는 거야. 이 학대가 아이들의 심리 상태에 미친 누적 효과는 완전히 파악하는 게 불가능해. 이들은 어린 소녀들이었고 놀고 배우고 세상을 탐험하고 우정을 형성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해야 할 어린 시절의 전성기에 있었어. 대신에 그들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고통의 상태로 살았지. 그들은 배고프고 아프게 잠자리에 들었어. 그들은 새로운 날이 어떤 고통을 가져올지 모르고 일어났고 그들의 세상은 그 아파트의 벽과 가학적인 학대자의 변덕으로 줄어들었어.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 탈출은 없었어. 소녀들은 도망칠 수 없었어. 어디로 갈 거야? 그들은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어. 그들은 전화에 접근할 수 없었지. 그들은 교사나 친구에게 말할 수 없었어. 그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친구도 없었거든. 그들은 갇혀 있었고 지나 엠마뉴엘은 그걸 알고 있었어. 그녀는 자신이 이 아이들에게 원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을 상황을 설계했어. 2018년 10월 말과 11월 초에 사마야 엠마뉴엘은 심각한 질병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어. 그녀는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고 있었고 아마도 그녀의 약화되고 영양실조인 몸이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었던 일반 감기나 독감으로 시작했을 거야. 적절한 영양과 강한 면역 체계를 가진 건강한 아이에게
호흡기 감염은 보통 휴식, 수분, 그리고 기본적인 돌봄으로 관리할 수 있어. 하지만 사마야는 건강과는 거리가 멀었지. 그녀의 몸은 이미 만성 영양실조와 진행 중인 학대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 그녀의 면역 체계는 손상됐고, 그녀는 심지어 경미한 감염과 싸울 신체적 비축분이 없었어. 그리고 감염이 자리 잡고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절실하게 의료 개입이 필요했어. 그녀는 항생제, 수분, 호흡 지원, 병원 치료가 필요했지. 그녀는 의사, 간호사, 그녀의 상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치료를 제공할 의료 전문 지식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했어. 잔인한 아이러니는 그녀가 정식 간호사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야. 지나 엠마뉴엘은 의료 훈련을 받았어. 그녀는 증상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았지. 그녀는 호흡곤란을 이해했어. 그녀는 폐렴의 징후를 인식할 수 있었어. 호흡곤란, 빠른 호흡, 가슴 통증, 발열, 쇠약. 그녀는 영양실조와 이에 치료되지 않은 폐렴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알았지. 그녀는 이 모든 걸 알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했어. 날들이 지나가면서 사마야의 상태는 악화됐어. 호흡기 감염은 폐렴으로 진행됐고 폐포의 염증과 액체 축적을 일으키는 심각한 폐감염이야. 호흡이 점점 더 어려워져. 몸은 충분한 산소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해. 사마야에게는 그녀의 몸이 이미 그렇게 취약한 상태였으니 이건 의료 응급 상황이었어. 하지만 엠마뉴엘은 의사를 부르지 않았어. 그녀는 사마야를 응급치료 클리닉이나 응급실로 데려가지 않았지. 그녀는 심지어 일반 의약품으로 아이를 치료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어. 그녀는 그냥 사마야가 고통받도록 내버려뒀고 감염이 그녀의 작은 몸을 휩쓸도록 내버려뒀고 그녀가 날마다 숨쉬기 위해 고군분투하도록 내버려뒀어. 생존한 자매들은 사마야의 쇠퇴를 목격했어. 그들은 어린 여동생이 점점 더 아파지고 약해지고 숨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걸 봤지.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도울 힘이 없었어. 마치 그들이 어떤 학대도 막을 힘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오직 지켜보고 희망할 수밖에 없었고 아마도 기도했을 거야. 어떻게든 사마야가 나아지거나 누군가가 도우러 올 거라고. 그녀의 마지막 날들에 사마야의 몸은 멈추기 시작했어. 치료되지 않은 폐렴은 치명적인 단계로 진행됐지. 그녀의 산소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어. 그녀의 몸은 이미 학대와 굶주림으로 황폐화된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어. 그녀는 아마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을 거고 모든 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두렵고 혼란스러워했을 거야. 법의학자들은 나중에 사마야가 또한 폐혈증을 일으켰다고 결정했어. 감염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광범위한 염증과 장기 손상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야. 폐혈증은 항생제와 지지치료로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빠르게 죽일 수 있어. 사마야처럼 손상된 아이에게 폐혈증은 즉각적인 입원 없이는 본질적으로 사형 선고였어. 2018년 11월 3일, 사마야 엠마뉴엘은 숨을 멈췄어. 그녀의 작고 구타당한 몸은 가능한 모든 것을 견뎌냈고 마침내 포기했지. 그녀는 7살이었어. 7년의 삶, 그리고 그중 너무 많은 부분이 어떤 아이도 절대 경험해서는 안 될 고통과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어. 그제야 사마야가 숨을 멈춘 후에야 지나 엠마뉴엘은 전화를 들어 911에 전화했어. 감염이 처음 시작했을 때가 아니야. 그것이 폐렴으로 진행됐을 때가 아니고 사마야가 폐혈증을 일으켰을 때가 아니야. 오직 아이가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을 때만. 엠마뉴엘은 의료 전문가들을 연루시키기로 결정했어. 아마도 그녀는 죽은 아이를 아파트에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거야. 아마도 그녀는 이게 질병으로 인한 비극적이지만 자연스러운 죽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아마도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잘못한 게 없다고 스스로를 확신시켰을 거야.
응급구조사들이 도착해서 사마야의 몸을 봤을 때 그들은 즉시 이게 일반적인 폐렴 사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아이의 몸은 장기간의 학대와 방임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지. 화상, 상처, 구속구로부터의 자국, 심각한 영양실조. 이것들은 고문의 징후였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들이 사마야를 더 자세히 검사하고 현장을 평가할수록 이 어린 소녀가 그녀를 돌봐야 했던 사람에 의해 파국적으로 실패당했다는 게 더 명확해졌어. 법의학자의 보고서는 사마야의 부상의 전체 범위와 그녀의 죽음 원인을 상세히 설명했어. 치료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이 폐혈증으로 복잡해진 것, 모두 심각한 만성 영양실조와 진행 중인 신체 학대의 맥락에서 발생한 거야. 다시 말해, 사마야는 치료 가능했어야 할 질병으로 죽었고, 지속적인 고문으로 이미 파괴된 아이의 의도적인 의료방임으로 치명적이 된 거지. 사마야 엠마뉴엘은 오늘 살아있어야 해. 그녀는 지금 10대여야 하고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녀의 관심사와 꿈을 발견하고 있어야 해. 그녀는 초기 트라우마로부터 치유될 기회를 가졌어야 하고 안전과 안정을 알았어야 하고 진정으로 사랑받고 보호받는 게 어떤 느낌인지 경험했어야 해. 대신에 그녀는 7살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죽었어. 잔인함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아파트에서. 사마야의 상태와 그녀의 자매들의 상태의 발견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촉발시켰어. 마이애미, 데이드, 경찰국 형사들, 아동보호서비스 수사관들, 그리고 의료 인력이 모두 사건에 달려들었지. 우선순위는 생존한 자매들이 긴급 의료 치료를 받고 엠마뉴엘의 양육권에서 즉시 제거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지만 수사관들은 또한 그들이 잠재적 살인사건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 2명의 생존한 소녀들은 평가와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어. 의료 전문가들은 그들의 부상을 문서화하고 증거를 위한 사진을 찍고 그들의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신중한 과정을 시작했지. 신체적 치료를 넘어서 이 아이들은 또한 절실하게 심리적 지원이 필요했어. 그들은 악몽 속에서 살고 있었고 일어난 일을 처리하기 시작하기 위해 광범위한 치료와 상담이 필요했지. 소녀들이 돌봄을 받는 동안 형사들은 지나 엠마뉴엘의 아파트를 범죄 현장으로 처리하는 세심한 작업을 시작했어. 모든 방이 사진 촬영됐고 모든 표면이 검사됐고 모든 물품이 목록화됐지. 체인으로 잠긴 냉장고, 구석구, 구타에 사용된 도구들, 이 모든 게 문서화되고 증거로 수집됐어. 수사관들은 또한 의료 기록, 학교 기록, 위탁 보호 파일, 그리고 입양 문서를 가져왔어. 그들은 이웃들, 엠마뉴엘의 동료들, 아이들이나 엠마뉴엘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누구든지 인터뷰했지. 사마야의 몸에 대한 부검은 수사에 중요했어. 법의학자는 철저한 검사를 수행했고 모든 부상, 모든 흉터, 학대의 모든 징후를 문서화했지. 부검은 사마야가 치료되지 않은 폐렴과 폐혈증으로 죽었다는 걸 확인했지만 그것은 또한 그녀의 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겪은 광범위한 트라우마를 드러냈어. 그녀의 손에 있는 화상, 구속구로부터의 자국, 만성 영양실조와 신체학대의 징후, 이 모든 게 세밀한 디테일로 문서화됐지. 법의학자의 발견은 파괴적이었지만 필수적이었어. 그것들은 사마야가 견뎌낸 학대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제공했어. 변호인들은 부상이 사고였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하려 할지 모르지만 부검은 거짓말하지 않아. 사마야의 몸에 있는 물리적 증거는 체계적인 고문에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말해줬어. 수사관들이 지나 엠마뉴엘의 배경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불안한 질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어떻게 그녀가 위탁 및 입양 부모로 승인받았을까? 사마야에 관한 그 10건의 학대 한라인 신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명백한 위험 신호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을까? 엠마뉴엘에 대한 수사는 필연적으로 시스템 실패에 대한 수사가 되기도 했어. 아동보호 서비스는 그들의 사건 처리에 대한 내부 검토를 수행해야 했어. 어떻게 위탁 보호 기간 동안의 원래 체크인이 학대를 탐지하는 데 실패했을까? 사회복지사들이 실제로 필요한 대로 가정을 방문했을까? 아니면 방문이 건너뛰어졌을까? 그들이 방문했다면
그들은 무엇을 관찰했을까? 왜 학대 한라인 신고들이 더 집중적인 개입을 촉발하지 않았을까? 이것들은 만족스러운 답이 없는 고통스러운 질문들이야. 현실은 전국의 아동복지 시스템들이 압도적인 사건 부담, 불충분한 자금, 그리고 직원 이직률과 싸우고 있다는 거야. 사회복지사들은 종종 한 번에 30, 40, 심지어 50건을 처리하고 있어서 각 아이에게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관심과 감독을 주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지. 그리고 아이들이 입양되고 시스템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안전망이 전혀 없어. 형사들은 또한 진아 엠마뉴엘 자신을 신문해야 했어. 이 신문들은 사건을 구축하는 데 중요해. 수사관들은 용의자의 사건 버전을 들어야 하고 그들의 태도를 관찰하고 불일치나 자백을 찾아야 하지. 엠마뉴엘의 신문은 그녀의 사고방식과 그녀가 한 일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하려는 그녀의 시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어. 참석했던 수사관들에 따르면 엠마뉴엘은 사마야의 죽음과 그녀의 다른 딸들의 상태를 논의할 때 불안할 정도로 감정이 결여되어 있었대. 그녀는 아이를 잃은 엄마에게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흐느끼거나 비탄에 빠진 게 아니었어. 대신에 그녀는 초연했고 거의 임상적이었으며 마치 자신의 딸이 아니라 직장의 환자를 논의하는 것처럼 말이야. 이 차가운 태도는 수사와 결국 재판 동안 그녀와 상호작용한 모든 사람에 의해 주목됐어. 아이들의 부상과 상태에 대한 엠마뉴엘의 설명은 부적절했고 증거에 의해 반박됐어. 그녀는 소녀들이 그들의 외모를 설명하는 의학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어. 그녀는 사마야에 치료되지 않은 당뇨병이 그녀의 죽음에 기여했다고 제안했고 자신의 방임이 아니라 질병의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 그녀는 학대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자신의 행동을 잘못 해석된 합리적인 체벌로 틀을 짰어. 하지만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말해줬어. 수사관들은 아파트의 사진, 학대의 범위를 상세히 보여주는 의료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은 생존한 자매들의 증언을 가지고 있었지. 이 용감한 어린 소녀들은 그들이 겪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었고 그들의 학대자를 정의로 이끄는 것을 도울 수 있었어. 수사관들과 대중에게 사건의 가장 좌절스러운 측면 중 하나는 타임라인이었어. 사마야는 2018년 11월에 죽었지만 지나 엠마뉴엘은 2019년 10월까지 거의 1년이 지나서야 체포되지 않았어. 이지연은 질문들과 우려를 제기했지. 왜 증거가 그렇게 명확해 보이는데 누군가를 체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범죄 수사의 현실은 탄탄한 사건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특히 아동학대와 살인을 포함하는 복잡한 사건들에서는 검사들은 그들이 모든 증거를 적절하게 문서화하고 법정에서 인정 가능하도록 확실히 해야 해. 그들은 의료 전문가 증언을 정렬해야 하지. 그들은 아동 증인들을 준비해야 하고 이건 민감성과 전문화된 훈련을 요구해. 탄탄한 사건 없이 체포를 서두르면 혐의가 기각되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날 수 있어. 가해자가 자유롭게 걷도록 허용하는 거지. 그래도 엠마뉴엘이 사마야의 죽음 후 거의 1년 동안 자유로운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었어. 더 문제가 되는 건 그녀가 이 시간 동안 간호사 면허를 유지하고 장애인 개인들을 위한 근호홈을 계속 운영했다는 사실이었지. 이건 취약한 성인들이 여전히 그녀의 보호 아래 있었고 여전히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그녀가 아이들을 고문해 죽인 것에 대해 수사를 받는 동안에 말이야. 주 간호위원회가 엠마뉴엘의 면허를 정지시키기 위해 움직인 건 대중의 압력이 높아지고 언론의 관심이 강화된 후에였어. 보이는 모습은 끔찍했어. 아동 살인과 고문으로 수사받고 있는 간호사가 여전히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면허를 받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관료적 절차는 느리게 움직이고 위원회는 적법 절차 없이 그냥 누군가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었어. 엠마뉴엘이 마침내 2019년 10월에 체포됐을 때 그녀는 사마야의 죽음에 대한 1급 살인과 생존한 딸들의 고문에 대한 가중 아동학대로 기소됐어. 플로리다에서 1급 살인은 종신형이나 심지어 사형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 가중 아동학대 혐의는
추가적인 잠재적 징역 시간을 추가했어. 모든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엠마뉴엘은 다시는 자유를 보지 못할 거야. 체포는 수사관들과 대중에게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가져다 줬지만 그것은 긴 법적 과정의 시작일 뿐이었어. 엠마뉴엘은 보석 없이 구금됐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석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간주됐지. 판사는 또한 생존한 딸들에 대한 그녀의 친권을 종료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고 그녀가 다시는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보장했어. 소녀들은 양육권을 위해 싸워온 가족 구성원들에게 배치됐고 그들은 그들이 처음부터 가졌어야 했던 사랑과 안전을 제공할 거야. 2019년 10월 엠마뉴엘의 체포부터 2025년 4월 그녀의 재판까지 5년 이상이 지났어. 이건 심각한 형사 사건들, 특히 사형이나 종신형을 포함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드문 일이 아니야. 법률 시스템은 느리게 움직이고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완료돼야 하는 수많은 재판, 전 청문회, 신청, 증거 교환, 그리고 절차적 단계들이 있거든. 생존한 자매들과 그들의 확대 가족에게 이 대기는 고통스러웠어. 그들은 사마야를 위한 정의를 원했어. 그들은 엠마뉴엘이 책임을 지기를 원했지. 하지만 그들은 또한 그들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고 트라우마로부터 치유하고 어느 정도의 평화를 찾기를 원했어. 모든 법정 출석, 모든 지연, 변호인의 모든 법적 책략은 일어난 일과 그들이 잃은 것을 상기시켰지.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비드-19 팬데믹은 전국적으로 법원 절차에 상당한 지연을 일으켰어. 재판들이 연기됐고 법원들은 축소된 용량으로 운영됐고 사건들의 적체가 늘어났지. 이것은 엠마뉴엘의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좌절을 더했지만 과정을 빠르게 할 방법은 없었어. 이 기간 동안 생존한 자매들은 집중적인 치료와 지원을 받고 있었어. 그들은 실제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가족 구성원들과의 삶에 적응하고 있었지. 그들은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을 경험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들은 또한 결국 법정에서 지나 엠마뉴엘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는 걸 알고 살고 있었지. 형사 재판에서 증언하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지만 학대의 아동 피해자들에게는 특히 도전적이야. 그들은 낯선 사람들 앞에서 트라우마적 경험을 설명해야 하고 그들의 학대자가 법정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야. 그들은 그들의 증언의 구멍을 뚫으려고 할 변호인들의 반대 신문에 직면할 수 있어. 전체 경험은 재트라우마화될 수 있지. 아동 옹호센터들과 검사들은 아동 증인들을 준비하고 증언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 그들은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하고 연습을 하고 과정 전반에 걸쳐 지원을 제공하지. 하지만 그것을 쉽게 만들 방법은 없어. 이 소녀들은 그들을 괴롭혔던 여자를 유죄 판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들의 최악의 기억들을 다시 살아야 했어. 재판 날짜가 마침내 2020 본연 초에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쌓였어. 사건은 마이애미 지역과 전국적으로 상당한 언론의 관심을 받았지. 그것은 대중의 관심을 끄는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 괴물로 드러난 신뢰받는 전문가, 상상할 수 없는 학대를 겪는 무고한 아이들, 그것이 계속되도록 허용한 시스템적 실패,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의 수석 검사인 주 검사 캐서린 페르난데스 런들은 사건의 중대성과 사마야를 위한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그녀의 사무실의 헌신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어. 재판은 2025년 4월에 시작됐고 언론 취재와 대중의 관심이 극심했어. 법정은 기자들, 법집행 관계자들, 아동옹호자들, 그리고 사건을 따라온 커뮤니티 구성원들로 가득 찼지. 지나 엠마뉴엘은 법정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차가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어. 심지어 그녀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가 제시되는 동안에도 검찰은 그들의 사건을 방법론적으로 제시했어. 그들은 응급 요원들을 증언석에 세웠는데 그들은 그 끔찍한 11월 날에 엠마뉴엘의 아파트에서 발견한 것을 설명했지. 법의학자가 증언했고 사마야의 몸에 대한 부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녀가 견뎌낸 학대의 정도를 설명했어.
수사관들은 아파트에서 수집된 증거를 제시했어. 체인으로 잠긴 냉장고, 구속구, 고문 도구들. 하지만 검찰의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은 생존한 자매들이 증언대에 섰을 때 왔어. 이제 10대와 청소년이 된 이 소녀들은 그들이 견뎌낸 공포를 설명하기 위해 법정에 섰지. 그들의 증언은 가슴 아프고 세밀했어. 그들은 구타, 화상, 굶주림, 구속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들은 사마야가 아프고 악화되는 것을 지켜본 것을, 엠마뉴엘이 그녀를 위해 의료 도움을 구하기를 거부한 것을 묘사했지. 12살 자매는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특히 용감했어. 그녀는 법정을 가로질러 엠마뉴엘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녀가 그들에게 한 일을 묘사했어. 그녀는 우리를 굶겼어요. 소녀가 말했어. 그녀는 우리를 때렸어요. 그녀는 우리 손을 가스레인지에 태웠어요. 그녀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침대에 체인으로 묶었어요. 소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녀는 증언을 끝까지 했고 그녀와 그녀의 자매들이 살아남은 악몽의 생생한 그림을 그렸어. 변호인 팀은 엠마뉴엘을 변호하려는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를 가지고 있었어. 증거는 압도적이었고 증언은 파괴적이었지. 그들의 전략은 엠마뉴엘의 정신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았고 그녀가 그녀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완전히 이해할 능력이 없었을 수 있다고 제안했어. 그들은 전문가 증인들을 불렀고 그들은 엠마뉴엘의 심리적 평가에 대해 증언했지. 하지만 검찰은 엠마뉴엘이 간호사로서 수년 동안 성공적으로 기능했고 그룹홈을 운영했고 그녀의 행동을 위탁 보호 시스템과 입양기관으로부터 숨길 만큼 충분히 조직적이었다는 걸 지적했어. 그녀가 그녀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고 이것이 바로 그녀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 그것을 숨기려고 한 이유라고. 배심원단에 대한 최종 주장에서 검사는 삼아야 엠마뉴엘의 짧은 삶과 끔찍한 죽음에 대한 강렬한 그림을 그렸어. 사마야는 3살 때 위탁 보호 시스템에 들어갔어요. 검사가 말했어. 그녀는 안전이 필요했어요. 그녀는 사랑이 필요했어요. 그녀는 보호가 필요했지. 대신에 그녀는 고문을 받았어요. 그녀는 굶주렸어요. 그녀는 태워졌고 때려졌고 묶였어요. 그리고 그녀가 아프고 죽어가고 있었을 때 의학적 도움을 제공할 능력을 가진 여자, 그녀의 생명을 구할 능력을 가진 여자가 그녀가 죽도록 내버려뒀어요. 변호인의 최종 주장은 배심원들에게 엠마뉴엘의 정신 건강 문제를 고려해달라고 촉구했고 이것이 아기보다는 정신질환의 사례라고 제안했어. 하지만 검찰의 사건에 직면해서 그것은 약한 주장이었지. 배심원단은 심의를 위해 물러났고 판결은 비교적 빠르게 왔어. 며칠간의 심해 후 배심원단은 판결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어. 법정은 다시 가득 찼고 생존한 자매들이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참석했고 판결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서기가 판결을 읽었어.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2건의 가중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여러 건의 아동방임 및 고문 혐의에 대해 유죄. 지나 엠마뉴엘은 배심원단이 그녀에 대해 제기된 모든 주요 혐의에서 유죄를 발견했어. 법정에는 조용한 안도의 순간이 있었어. 생존한 자매들은 울었고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포옹받았어. 아동 옹호자들과 사건을 수사한 법 집행 관계자들은 정의가 마침내 실현됐다는 것에 만족을 표현했지. 에마뉴엘은 판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그녀의 차가운 태도를 끝까지 유지했어. 선고는 몇 주 후에 예정됐고 2025년 5월에 지나 엠마뉴엘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 판사는 선고를 내리면서 범죄의 극악함과 사마야가 죽기 전에 그녀와 그녀의 자매들이 견뎌낸 고통을 강조했어. 당신은 당신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공포를 가했습니다. 판사가 엠마뉴엘에게 말했어. 당신은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었지만 대신 당신은 그들을 고문하고 학대했어요. 사마야 엠마뉴엘은 당신의 방임과 잔인함의 직접적인 결과로 죽었어요. 그녀의 자매들은 그들의 남은 평생 동안 당신이 그들에게 가한 트라우마를 지고 살 거예요. 생존한 자매들에게 피해자 영향 진술을 할 기회가 주어졌어.
나이 든 자매가 연단으로 걸어갔고 지금은 젊은 여성이 되어서 그리고 법정을 향해 말했어. 지나 엠마뉴엘은 제 여동생을 저에게서 빼앗아갔어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두꺼웠어. 그녀는 우리에게서 어린 시절을 빼앗아갔어요. 그녀는 우리에게서 너무 많은 걸 빼앗아갔지요. 하지만 그녀는 우리의 힘을 빼앗아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남을 거예요. 사마야의 기억 속에서요. 엠마뉴엘에게 그녀 자신의 진술을 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어. 그녀는 그녀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 그녀는 법정에서 끌려나가 플로리다 교도소 시스템으로 거기서 그녀는 그녀의 남은 여생을 보낼 거야. 사마야 엠마뉴엘의 사건은 사회에 흉터를 남겼어. 특히 마이애미 커뮤니티와 더 넓은 아동복지 시스템에. 그것은 위탁보호 및 입양 시스템의 격차에 대한 전국적인 대화를 촉발시켰고, 특히 입양 후 감독이 중단되는 정책에 대해서 아동 옹호자들은 입양 후 체크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위해 로비를 해왔어. 새로 입양된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과 감독의 기간이야. 이상은 입양이 아이에게 정말로 올바른 배치인지 확인하는 것이고, 학대나 방임의 징후를 조기에 잡는 거지. 일부 주들은 이런 정책들을 구현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느리고 고르지 않은 과정이야. 사마야의 사건은 또한 학대 한라인 신고가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어. 만약 10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사마야가 여전히 엠마뉴엘의 보호 아래 남아 있었다면 시스템이 실패했던 거야. 주들은 이제 그들의 아동학대 조사 프로토콜을 재검토하고 있고 신고들이 더 철저하게 추적되고 조사되도록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위탁 부모와 입양 부모에 대한 심사 과정도 정밀 조사를 받았어. 엠마뉴엘이 어떻게 여러 번의 배경 조사와 가정 연구를 통과했을까? 면허 있는 전문가라는 그녀의 지위가 그녀에게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이점을 줬을까? 이것들은 체계적으로 다뤄져야 할 불편한 질문들이야. 근본적으로 사마야 엠마뉴엘의 이야기는 시스템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줘. 위탁 보호의 아이들은 이미 트라우마를 경험했어. 그들은 안전과 안정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 그들은 그들을 더 해치는 가정에 배치될 자격이 없어. 사회복지사들은 관리 가능한 사건 부담이 필요해. 그래서 그들이 각 아이에게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관심을 줄 수 있도록 아동복지 기관들은 더 많은 자금과 더 많은 직원과 더 나은 훈련이 필요해. 그리고 위탁 및 입양 부모에 대한 더 나은 감독이 필요해. 입양 후에도 아이들이 정말로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마야를 위해서는 이런 변화들이 너무 늦게 왔어.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그녀가 겪은 고통에 대한 인식 속에서 아마도 다른 아이들이 보호될 수 있을 거야. 아마도 그녀의 이야기가 개혁을 불러일으킬 거야. 미래의 비극을 막는 변화들을. 생존한 자매들은 치유를 계속하고 있어.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살고 있고 학교에 다니고 치료를 받고 있지. 그들이 견뎌낸 트라우마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거지만 그들은 또한 믿을 수 없는 회복력을 보여줬어. 그들은 생존했고 그들은 증언했고 그들은 그들의 학대자가 정의를 받도록 도왔어. 한 자매는 최근 인터뷰에서 사마야에 대해 이야기했어. 저는 그녀를 매일 생각해요. 그녀가 말했어. 저는 그녀가 어떤 사람이 됐을지 생각해요. 그녀는 친절했어요. 그녀는 웃기를 좋아했지요. 그녀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 그랬죠. 사마야 엠마뉴엘의 이야기는 끔찍한 비극이야. 사회가 어떻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실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하지만 그것은 또한 생존의 이야기이고 정의의 이야기이고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인간 정신의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야. 지나 엠마뉴엘은 이제 그녀의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거고 그녀가 한 일을 위해 값을 치르고 있어. 생존한 자매들은 그들의 삶을 재건하고 있고 그들의 여동생의 기억에 의해 지탱되고 있지. 그리고 아동복지 시스템은
아직도 불완전하지만 천천히 변화를 만들고 있어. 사마야 같은 또 다른 아이가 틈새로 빠지지 않도록. 사마야의 삶은 너무 짧게 끝났고 너무 많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어.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계속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그리고 그것 속에서 아마도 어떤 작은 정의의 척도가 있을 거야. 사마야 엠마뉴엘이 평화롭게 쉬기를.